정말 듣도 보도 못한 관세가 상호 부과돼 있어요. 무역이 실질적으로는 중단된 상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도 급하고 미국도 급합니다. 관세는 아름다운 거고 이건 미국한테 플러스 요인만이고 마이너스 요인은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마이너스 요인이 먼저 나타나면서 생각하지 못한 상황들이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관세가 50%가 넘어가면 마진율이 없다는 거죠. 그럼 하나도 안 남는다는 겁니다. 1600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증발될 상황이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에서 중국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학생들과 같이 고민하는 강준영이라고 합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의 관세 상황은 어떤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현재까지 중국에 대한 관세가 145%입니다. 중국도 여기에 대해서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으면서 125%의 맞대응 관세를 부과했죠. 그래서 145대 125라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관세가 상호 부과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역이 실질적으로는 중단된 상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한 10월 8일인가요? 제 기억에 이렇게 되면은 중국산 선박의 미국 입항에 대해서 톤당 $50를 부과하게 돼 있고 외국 선사도 중국산 배를 쓸 경우에는 톤당 $18. 굉장히 구체적이죠. 그럼 이제 아시다시피 무역선이라는 게 수만 톤씩이잖아요. 그러면 아마 배 한 척당 100만에서 150만 달러 정도의 입항료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게 고스란히 관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이제 더 이상 무역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양측이 다 급해요. 중국도 급하고 미국도 급합니다. 미국은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쓰는 말로 관세는 아름다운 거고 이건 미국한테 플러스 요인만이고 마이너스 요인은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마이너스 요인이 먼저 나타나면서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미 국채 문제라든가. 사실은 중국이나 미국의 주요 무역 대상국들의 관세를 최대한 부과해서 그걸 가지고 무역 적자에서도 벗어나고 그 다음에 재정 적자를 해소하고 그래야 또 인플레도 안 일어나고 그죠? 그러면서 또 일자리도 창출하고 이게 소위 트럼프 대통령의 마스터 플랜이란 말이죠. 그런데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기도 전에 물론 이제 일부 된 데도 있죠. 부정적인 요인들이 더 먼저 나타나는 거예요. 주식 시장이 요동친다거나 무엇보다도 미국인들의 이제 심리가 이렇게 가면은 디플레이션 오는 거 아니야? 내가 뭐 몇 개월 안에 새로운 잡을 찾을 수 있을까? 이런 그 걱정들이 많이 앞서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분기에 수년 만에 처음으로 0.3% 마이너스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럼 항상 우리가 뭐 숫자가 있는 거죠. 그런데 플러스 성장을 해도 될까 말까 한 상황에 관세가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말로 아름다운 건데 뷰티풀한데 이게 안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미국도 일종의 부정적 요인이 긍정적 요인보다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전략적으로는 분명히 전 세계 에서 소위 미국으로부터 지나친 이익을 받는 수출국들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자. 그래서 관세를 내가 부과하는 거다라고 하는 게 트럼프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상호 관세라는 거를 뭐 전 세계 70개국을 대상으로 일단 때렸단 말이죠. 물론 그 중에는 뭐 사람 안 사는 데도 있고 그게 조사가 제대로 된 거냐. 그거는 관세하고 관계없는 무역 적자율이지 그게 어떻게 상호 관세율이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어쨌든 트럼프는 그런 걸 밀어붙인 거죠. 전략적으로는 분명하게 미국으로부터 과도한 무역 이익을 가져가는 데를 척결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가장 핵심은 역시 중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견제 이거에 대한 전략적 확실성은 분명하게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행하는 전술적인 방법에는
불확실성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사실 미국은 국제 리더십까지도 내팽개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뭐 내가 왜 전쟁에 참여해서 다른 나라를 지켜주냐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형태의 트럼프식 관세주의가 이제 횡행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국내 경기도 안 좋아지고 국제적으로도 온갖 국가들을 대상으로 관세 전쟁을 하다 보니까 신망도 잃어가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느 나라는 마찬가지지만 서민 경제가 문제거든요. 돈이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일정 부분 버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미국의 소위 서민들, 이분들은 민생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거죠. 예를 들면 월마트의 수입품의 60%가 중국산 저가 제품인데 그게 안 들어오니까 당장 서민들이 지출해야 될 비용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몇몇 미국의 슈퍼체인 대표들이 모여서 일단 이대로 놔두면 안 된다라는 얘기도 하고, 많은 미국의 경제 전문가들이 이렇게 가면 민간이 우선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 경제 안 좋다라는 얘기도 계속 있었어요. 어쨌든 이제 이런 그림이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서 몇 주 전에도 3, 4주 안에 뭐가 해결이 될 거다, 우리한테 전화를 걸어오고 있다, 계속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상황이었고, 중국도 사실은 중국은 이제 제조업이 굉장히 중요한 국가잖아요. 13년째 세계 제조업 1위 국가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인구는 많지만 내수 시장의 구매력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굉장히 떨어져 있고, 결국은 내수 경기가 안 좋고, 내수가 안 좋게 되니까 이제 투자나 이런 것도 제대로 안 이루어지죠. 이 상황에서 중국을 지탱해 온 게 최근 몇 년이 바로 수출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수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해 버리니까 수출도 어려워진 거죠. 그러니까 재고가 쌓이고 경기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특히 미국에 대한 수출이 상당히 많잖아요. 물론 이제 무역 의존도로 보면 예전에는 19%, 20%까지 갔다가 최근에 무역 다변화를 통해서 중국이 대미 무역 의존도 수출이 13%대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줄은 게 아니고 사실 우회 수출을 많이 한 거죠. 베트남으로 공장을 옮겨서 거기서 간다거나. 그리고 베트남이 상호 관세를 46%나 부과받은 이유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캐나다, 멕시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회 수출을 하는 기지로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무역 컨테이너들이 보도에 보면 8층 높이로 항구에 쌓여 있다. 그러면 저거를 어떻게 할 거냐. 미국이 안 사주면 다른 나라로 밀어내기 수출을 할 거고, 그럼 전 세계적으로 또 다른 재앙이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결국은 중국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 자료를 보면 일반적으로 무역 수출의 마진을 10에서 15%로 본다면 관세가 50%가 넘어가면 사실은 마진율이 없다는 거죠. 그럼 하나도 안 남는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145% 관세니까 145나 80이나 70이나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어차피 무역 안 되고 돈 안 남는 건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제 어려움에 처해 있었고,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약 1,600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증발될 상황이다. 증발됐거나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게 이제 중국의 시각이죠. 그렇다면 결국은 실업률이 늘어난다는 뜻 아닙니까? 실업률이 늘어난다는 거는 급여를 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급여를 못 받으면 가처분을 할 수 있는 소득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 고리에 들어와 있는 거고, 거기다가 중국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문제가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었죠, 사실. 그래서 중국도 급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제 5월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첫 번째 무역 관세 협상을 가졌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은 협상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접촉이라는 말을 씁니다. 접촉. 아직 협상까지는 들어가지 않은 거죠. 그게 표현이 다양한데 이게 이렇게 표현을 해요. 미국도 이게 아메리카, USA, 차이나 톡이라고 그래요. 협의? 그 정도죠. 협상이라는 거는 negotiation이라는 표현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안 간 거예요. 다만 둘이 마주 앉았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구체적으로 뭐를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거는 따지기가 어렵지만 양측의 절박함을 숨기지 않고 미국에서는 관세 정책을 총관리 진두지휘하는 베센트 재무장관, 그 다음에 그리어 DR 대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최고위급이 나온 거죠. 중국도 실질적인 경제 실세로 불리는 허리펑이라는 부총리가 있습니다. 국무원 부총리. 1대1로의 집행자로 알려져 있죠. 시진핑과 한 40년 지기고 아주 시진핑이 신뢰하는 그런 경제 실세입니다. 그 다음에 이청강이라고 상무부 차관인데 미국으로 치면 무역대표부 대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일종의. 그 다음에 왕샤오홍이라는 공안부장이 가는데 공안부장이 느닷없이 왜 가냐. 펜타닐 치안 책임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해서 펜타닐 문제를 들이대고 보편 관세 10% 때리고 펜타닐 관세를 중국에만 20%또 부과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만큼 미국은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중국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성의를 보인 거예요. 왕샤오홍이라는 치안 공안 책임자가 간다. 그 펜타닐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겠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전에 우리는 펜타닐 자체를 만드는 게 아니고 펜타닐의 원료가 되는 것만 생산을 했고 그게 멕시코나 이런 데서 가공이 돼서 들어가는 건데 왜 자꾸 그걸 우리한테 그러느냐라는 게 지금까지의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제 여기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가공이 된 거잖아요. 이제 그거를 처음으로 의제로 받아들인 거죠. 아, 이거는 내가 계속 이렇게 모르는 척하고 있으면 안 되겠다. 계속 모르는 척하면 나중에 협상의 여지가 축소되겠죠. 그래서 이제 나선 것 같습니다. 물론 지리한 과정이 될 겁니다. 큰 틀은 마련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칼로 무 자르듯이 탁탁탁 뭐가 안 나오더라도 둘이서 일단 만났다는 거는 더 이상 에스컬레이팅은 안 하겠다라는 뜻이잖아요. 어쨌든 이 상황에서 이걸 가지고 만들어 보겠다. 그러니까 협상 분위기로 끌고 가고 바로 이제 백악관의 반응도 정상적 무역 관계가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그런 메시지를 띄웠잖아요. 물론 이거는 이제 다 봐야 되는 겁니다. 더 지켜봐야 되는 거지만 중국도 본래 미중 간에 뭔가 회의를 하면 서로 온도차가 굉장히 크잖아요. 뭐 한쪽에서는 얻은 게 많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합의해 준 게 없다 이런 건데 중국도 이례적으로 허심탄회하게 상당하게 얘기를 많이 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두 나라가 더 이 소위 싸움을 확대시키지는 않겠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미중 두 국가는 전 세계 GDP의 한 45%를 차지해요. 전 세계 나라가 200개인데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뭐 미국이 24%, 뭐 중국이 19%, 20% 이렇게 쫓아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소비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 물건의 30%를 미국이 소비하고 중국은 워낙 인구가 많지만 어쨌든 15%를 소비하거든요. 이 막강한 경제 실체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이게 다 파급이 다른 데로 다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더 이상 확대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준 것만 가지고도 시장에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세부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밀고 당기기가 있을 수 있죠. 중국은 그런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1기 때도 45% 관세 부과를 천명을 했었고 그런데 실제로는 한 25% 부과하고 한 1년간의 협의를 거쳐서 미중 무역 합의를 했어요. 근데 바로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는 바람에 집행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죠. 주로 뭐냐 하면 미국산 에너지, 미국산 농산물을 2,500조 정도 구매한다 이런 거였어요. 근데 그게 집행률이 60%도 안 된다. 뭐 그래서 그거부터 다시 돌려놔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무역 협상이 세부적으로 가는 데까지는 상당 기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중국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11월에는 중간 선거라는 시험을 봐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까지 시간을 가지고 좀 가야겠다. 물론 그 시간을 가지고 가는데 중국 경제가 어려워지면 중국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마냥 끌 일은 아니고 일정 부분 봉합할 건 봉합을 하고 하면서 정상적인 무역 시스템. 지금까지 나온 얘기 중에 그 핵심은 서로 모르는 척하고
자기 얘기만 하지 말고 협의체를 만들어서 상호 의견 교환을 해보는 건 어떠냐. 뭐 이전에도 다 있었습니다. 뭐 전략대화 그 시기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트럼프 2기와 지금 시진핑 지도부 간에 뭐 틀을 만든다는 이런 얘기까지에는 합의를 한 걸로 봐서 장기적으로 미중 관계도 지금 같이 서로 뭐 소위 치킨 게임이라고 그러잖아요. 극한으로 몰고 가는 상황은 이제 일단락이 된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이 펑페이 다오디 대응 방식을 꺼내든 이유가 있을까요? 펑페이라는 게 대적해 주겠다. 다오디라는 게 끝까지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협상을 원하지만 미국이 우리를 압박을 하면 펑페이, 다오디. 그러니까 끝까지 결사항전을 하겠다는 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밀리지 않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시진핑 지도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이제 중국이 개혁개방을 통해서 상당한 세계적 영향력을 갖고 있고 산업 클러스터가 형성이 돼 있고 제조업 클러스터는 중국을 따라갈 데가 없잖아요. 그 전 세계 글로벌 밸류 체인의 한 40%를 중국이 담당하고 있다라는 자신감도 있죠. 거기에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의 속성상 위로부터 아래로의 명령 체계가 여전히 가동이 되고 있고 버티기, 지구전은 다른 나라보다 훨씬 세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잘하려고 하는데 미국이 저렇게 우리를 못 살게 굴면 지금 어떻게 하냐. 우리가 똘똘 뭉쳐서 이거를 돌파해야 될 거 아니냐. 애국주의를 이렇게 강조하면서 돌파구를 다른 데보다는 더 잘 마련할 수 있는 국가거든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미국한테 밀리는 모습을 안 보여줘야겠다라는 게 시진핑의 생각인 겁니다. 미국의 힘이 중국이 볼 때는 예전 같지 않다는 거죠. 어쨌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 지나치게 미국 중심주의, 미국을 위대하게, 다시 위대하게 이런 얘기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미국과 다른 국가들 간에 틈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미국을 극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혼자 극복하려면 너무 힘든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쓰는 게 일종의 고립주의, 예외주의적인 거잖아요. 우리만 잘 가면 돼 이런 거잖아요. 이 틈에 중국은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지금 우리가 다자무역 질서를 이렇게 잘 지켜왔고 지구촌이 이렇게 살아왔었는데 갑자기 미국이 저렇게 나오니 내가 다자무역의 선봉에 서서 미국과 틈이 생긴 국가들을 규합을 해서 새로운 형태의 다자무역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거를 바로 소위 미국에 대항하는 일종의 뭐 연합전선까지 꾸려지기는 어렵지만 그런 역할을 하려고 중국은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트럼프의 좌충우돌식 관세 정책이 오히려 중국이 세계적으로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이게 만들어줘 버렸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 중국은 점잖네, 조용하네. 사실은 별로 대항할 방법이 없어서 그래요. 중국도 급한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이게 오래 가면 중국은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내수가 받쳐주지 않으면 그게 창고에 쌓이게 돼 있고 중국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물건을 만드는 업체가 은행 대출 받아서 하기도 하고 그럼 그게 팔리지 않으면 대출 못 갚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금융위기까지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마라라고 합의라는 거 나오잖아요. 플라자 합의로 불리는 제2의 플라자 합의로 불리는 미국이 약달러를 시전을 해서 제조업을 강화하겠다라는 건데 결국은 일본하고도 협상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플라자 합의에 아픈 경험이 있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산 자동차, 일본 자동차의 미국 진입을 다양한 방법으로 막으려고 하니까 일본은 사실 그거가 없으면 도요타, 혼다 이런 게 없으면은 사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시바 총리가 직접 마주 앉았음에도 아직까지 타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중국은 이런 거를 지켜보고 있는 거죠. 며칠 전에 영국과 첫 번째로 우선 협상 대상국 중에 첫 번째로 미국과 영국 간의 무역 합의가 도출이 됐다. 근데 사실 영국에는 상호 관세 10%밖에 부과 안 했고 실질적으로 교역도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EU에서 탈퇴했기 때문에 완전히 독립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거를 맺으면서 그게
트럼프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가 지금 관세 협상을 주도하고 있고 많은 국가들과 얘기를 하고 있고 영국이 첫 번째 케이스다라는 걸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전반적인 흐름도 미국 편대로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중국도 급하지만 지금 상황은 일단은 지구전 버티기는 중국이 조금 더 체제의 속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유리해 보인다. 다만 그 유리한 게 진짜 유리한 거냐? 그거는 꼭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잠시 버티기에는 괜찮지만 결국 내수, 투자, 그 수출이 이제 나름대로 잘 돌아가야 되는 구조가 형성이 돼야 중국 경제는 발전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 상태, 그리고 내수가 부동산에 발목이 잡혀 있는 상태, 수출은 미국 관세의 영향을 받는 상태. 그렇다면 신규 투자가 일어날 리가 만무하고 결국 투자는 정부가 고정자산 투자 형태로 SOC 건설 이거밖에 없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 경제도 총체적으로 어려운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협의라도 시작을 한 것 자체는 양측에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중국이 서해에 무단 구조물을 설치했다던데 어떤 건가요? 중국은 일단은 어업시설이다. 그래서 연어 양식장, 대형 구조물, 이 구조물이 굉장히 큽니다. 직경이 한 70m, 높이도 한 70m 되니까 굉장히 큰 구조물 2기를 설치를 했어요. 근데 구조물 설치 자체도 문제지만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선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서해라는 지역은 한국과 중국이 공유하고 있는 바다처럼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국가가 있고 그러면 이제 영해가 12해리 바다의 영토가 이렇게 보장이 되고 배타적 경제 수역 200해리라는 소위 그 EEZ라고 그러죠. 이제 이런 스스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역이 확보가 됩니다. 근데 200해리면 이게 한 370km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양쪽이 다 370km씩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서해는 400k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공유하는 면적이 생기죠. 그러면 이거를 어디까지 공유하고 어디까지가 내 바다다라는 거를 정하는 거를 우리가 해양 경계 획정이라고 하는데 경계 획정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92년부터 수교해서 지금까지 회담을 한 30차례 했는데 경계 획정이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어업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항행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룰을 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2000년도에 상호 간에 그러면 우선 먹고 사는 문제, 조업하는 문제, 어선들 이거부터 좀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어업협정이라는 걸 맺어요. 어업협정에 의해서 상호 영해 12해리 말고 가운데 겹치는 부분을 잠정조치수역으로 정합니다. 정해서 이 지역은 공동 관리하기로 한 거죠. 물론 가운데 그 중간선이라는 게 있어요. 임시로. 그러나 전체적으로 잠정조치 수역에서의 활동은 기본적으로 어업과 항행 이외에 다른 것들은 못하게 돼 있습니다. 혹시 하면 협의를 통해서 할 수도 있겠죠. 어차피 바다를 어떻게 갈라 쓰는가는 만약에 당사국이 두 나라면 두 나라 간의 합의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그 합의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잠정조치 수역이라는 걸 만들었고 그 잠정조치 수역에서의 행동은 양쪽이 협의를 거치게 돼 있는데 지금 문제가 뭐예요? 그 바로 중국 측에 가깝지만 잠정조치 수역 중국 측 끝자락에 썰란 1호, 2호라는 소위 양식 설비를 설치를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그게 양식 설비인지 아닌지 보자라고 우리 해양조사선이 갔단 말이죠. 어차피 어업과 항행과 관련된 건 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대치하는 양상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조사하러 가니까 안 된다.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소위 알박기를 해놓고 이게 세월이 좀 지난 다음에 여기가 우리가 지배하는 지역이다. 그때 니네가 아무 말 안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면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해양 경계 획정을 할 때 이거가 기정사실화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영유권 주장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중국이 이런 방식으로 과거에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은 남중국해 지역에 인공섬을 만든 전력이 있습니다. 거기는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 구역이라고 필리핀이 주장하는 데인데 중국은 지금 영해법에 의해서 남중국해의 거의 90%를 자기네 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 국제적으로 공인을 받은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자신들은 자기네 바다이기 때문에 거기에 소위 암초로 돼 있는 이런 산호초들입니다. 주로 거기에 시멘트를 부어서 인공섬을 구축을 했고 그런 게 7개나 되죠. 그 규모를 점점 넓혀서 군함이 작전을 할 수 있는 건 물론이고 비행기 활주로까지 다 만들어서 이렇게 군사 기지화하는 이런 전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물론 이제 중국과 필리핀 간에 해결을 해야 되는 거지만 필리핀이 상대적으로 국력이나 이런 데서 군사력이나 안 되니까 물론 이제 배후에 미국이 있었을 거예요. 헤이그 상설 중재재판소라는 데 제소를 했고 사실은 원상복귀 명령을 헤이그 상설 중재재판소가 내렸지만 그거는 법적으로 직접적인 제재 권한이 없어요. 그냥 상징적으로 원상복귀 해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당연히 안 하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중국의 관할에 의해서 움직이고 군사작전은 물론이고 모든 게 가능해지는 지역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럼 그걸 유추를 해볼 때 서해에 저런 것들이 생기면 분명히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의를 하고 이게 다만 올해 지금 문제가 생겼지만 실제로 2018년부터 이 작업을 해왔거든요. 2018년 그 당시에도 우리가 항의를 하고 그랬는데 또 중국은 그렇게 되면은 한발 물러나서 또 가만히 있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또 몇 년 지나고 나서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2기를 설치를 했고 우리 당국의 정보에 의하면 뭐 12기까지 만든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정조치 수역에 12개를 쫙 그런 설비를 만들어 놓는다. 그것도 거대 구조물들을. 그러면은 이게 나중에 해양 경계 획정이나 이런 거 협의할 때도 우리한테 불리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 4월 23일에 제3차 한중 해양 대화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에서 우리 측이 구조물의 철거를 요청하고 설치를 해야 된다면 당신들 영해에 대해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요구를 했고 우리는 뭐 10몇 개를 계속 설치한다고 알고 있다. 이제 이런 데 대해서 중국이 철거는 거부했고 영해로 옮기는 것도 당연히 거부를 했죠. 그거는 이동식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리고 어업 설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다. 그리고 12개 하는 거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는 했어요. 구두로. 그런데 그게 우리가 양국의 어떤 협상이나 이런 전례를 볼 때 또 몇 년 있다가 하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달성된 게 없는 거죠, 협의가.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구조물 자체도 문제지만 사실은 이제 서해는 북한과 중국은 1962년에 해양 경계 획정을 했어요. 주로 어디를 했냐면 124도선, 동경 124도선이 북한과 중국 간에 소위 관할 협정을 한 거예요. 수역에 관해서. 그리고 그 밑으로 내면 이제 남북 간에 NLL이라는 게 있죠. 북방 한계선이 있습니다. 그럼 그 위에까지는 북중이 이제 서로 합의를 해서 한 거고, 그런데 그 밑에는 사실 한중 관계잖아요. 그리고 남북은 북방 한계선, 그것도 우리 한국이 정한 겁니다. 유엔에서 한 거를 연결해서 북한은 또 북한이 정한 남방 한계선이 따로 있어요. 그것도 지금 합의가 안 되고 있죠. 근데 어쨌든 한중이 겹치는 지역은 대개 보면 124도 30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북한 저 위쪽에서부터 쭉 내려가면 120도 선이거든요. 그러면 이 30분, 1도가 안 되는 이 30분이 대개 바다 영토로는 한 70k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124도 30분이 대개 한중 간의 중간선인데 이 북한과 중국이 맺은 124도 선을 쭉 내려가면 우리 쪽으로 한 70km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양측의 길이가 400km 안 되는데 그럼 대강 중간이라는 게 한 200km 선에서 중간선이 형성이 돼 있는데 거기에서 70km를 들어와 보세요. 400
300km 중에 270km가 중국이 움직일 수 있는 반경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서해 바다의 한 70%가 중국게 된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놓고 이제 여기는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데니까 어업과 항행만을 할 수 있다라는 어업협정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군사훈련이라든가 그건 뭐 막을 수는 없어요, 사실은. 자기네를 방어하기 위해서 한다는데 이게 124도 선까지 와서 지금 군사훈련을 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걸 그냥 놔두면 점점 살라미 전술이라고 우리 하는 거 있잖아요. 왜 소세지 조금씩 잘라서 기정사실로 하는 전략. 그 다음에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이렇게 그 바다 영역을 확장하는 여러 가지 전략 중에 또 양배추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양배추가 이렇게 까면은 계속 나오잖아요, 안에가. 그러니까 이렇게 포위 전략이죠. 여기저기다 해서 자연스럽게 바다를 포위해서 자기네 영유권화하는 이런 전략을 쓰고 있는 거다. 그래서 지금 남중국해의 예가 서해라는 이 바다에도 적용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해양 경계 협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미 뭐 계속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불법 어로 문제가 있잖아요. 원래 잠정 조치 수역에는 뭐 1년에 1,600척만 중국의 배가 조업하는 걸 어선이 와서 조업하는 걸 허가한다.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우리는 저쪽에 가서 잡을 게 별로 없습니다. 바다가 오염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자꾸 우리 쪽으로 오잖아요. 이게 이제 1,600척 이렇게 와야 되는데 한때 막 9,000척, 10,000척씩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방어 자체가, 감시 자체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보도나 이런 데도 보셨다시피 해상 충돌이 많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거의 그 어선들이 거의 군사화된 시설들 비슷하게 이렇게 스크럼을 짜고 쇠코챙이를 꼽고 철제로 무장을 하고 이제 우리 해경들과 대치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전반적인 흐름을 볼 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계속 이렇게 그때만 반짝 해서 관심을 갖다가 이러고 계속 밀려가면 결국은 해양 경계 획정을 하든지 뭐 이런 거 할 때도 굉장히 불리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은 일정한 방비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번 서해 구조물로 중국이 한미연합군에 어떤 간섭을 할까요? 해양은 뭐 우리가 보통 얘기합니다마는 경계선도 명확하지 않고 육지처럼, 그래서 항상 분쟁의 소지가 많거든요. 그럼 이제 중국이 지금은 연어 양식이라든가 뭐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지만 이게 궁극적으로는 서해 안보하고 관계가 돼 있는 거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북한과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연평도 포격 사건이나 이런 게 났을 때도 미 항모가 연평도까지 진입을 하려고 그러는데 중국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서 사실 안 갔거든요. 거기까지는 못 갔죠. 못 갔는데 지금 중국이 아시다시피 항공모함 전단이 3개가 있는데 이제 산동함, 요령함, 복권함 이렇게 3개가 있어요. 산동함과 요령함의 모항이 하나는 대련이고 하나는 청도예요. 그럼 이게 서해에 지금 모항이 있는 거예요. 항공모함이라는 거는 항공모함만 하나 딸랑 있는 게 아니고 전단이 구축이 되잖아요. 초계기부터 시작해서 함재기, 잠수함, 뭐 구축함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전단을 구축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제가 서해 바다가 좁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모항이 2개가 있단 말이죠. 그럼 이미 안보적으로 상당히 우리가 위협을 받고 있는데, 저런 그 구조물들을 또 군사기지화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특히 선란 1, 2호를 관리하는 시설이라고 그래서 구조물이 하나 또 있어요. 그거는 고착식으로, 말씀드렸다시피 1, 2호는 약간 이동식이다라고 그랬는데 1, 2호를 관리하는 관리 시설은 고착식으로 돼 있고 헬기장 시설까지 갖췄고 10여 명이 상주를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게 유사시에는 언제든지 인원도 더 들어올 수 있고 군사시설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해군력을 집중시키고 있는 서해 지역에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 한미연합훈련이라든가 한국의 해군력 투사라든가 이런 데도 당연히 제약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렇다면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공간이 굉장히 협소해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보면 서해 안보 자체에 굉장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마침 또 얼마 전에 북한이 김정은이 지켜보는 가운데 5,000톤급 구축함을 지금 서해에 진수를 시켰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소위 군사적 해군력을 둘러싼 군사적 대치도 증폭되는 상황에서 지나친 중국의 서해 해군력 투사가 장기화될 경우 우리나라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이 올 수밖에 없다. 꼭 한미 연합훈련의 문제를만 받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자체 해군력의 투사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안보의 위협이 크다는 거죠. 한국이 남중국해 국가들과 달리 어떤 대응 전략을 취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지금 대응이 제일 문제인데 이제 일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우리도 똑같이 맞대응해서 유사 시설을 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물론 이제 그것도 한 방법이죠. 그런데 그게 자칫 잘못하면 상대방에게 그러면 맞대응해서 하면 우리가 계속 세우면 맞대응해서 계속 세울 거 아니야.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중국의 불법 구조물들을 인정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서해 특히 잠정조치 수역이나 이런 데를 공동 관리하기는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우리도 당연히 뭐 고착식으로 할 건지 지금 이제 심각하게 이제 우리가 고려를 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이 최선인지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중국의 구조물을 인정을 해주고 구조물 짓기 경쟁을 하고 그러면 정말로 이 중국의 의도에 끌려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장기적으로는 해양 경계 획정을 맺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게 되면은 뭐 거기다 하든지 말든지 우리가 뭐 크게 얘기할 거는 아닌데 지금 그게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섣부른 맞대응 은 오히려 중국의 불법 구조물들을 인정해주는 꼴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왜 불법인지 이게 왜 국제법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저촉이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면서 해양 경계 획정을 빨리 맺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그게 아니면 고정식이 아닌 이동식의 어떤 그런 거는 고려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냥 맞대응을 해갖고 하는 거는 사실은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 그럼 이제 우리도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될 테니까 어떤 정부가 되든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를 하고 가장 시급한 해양 경계 획정을 다시 한번 중국과 얘기를 끌고 가는 것이 1번. 그 다음에 이게 지지부진할 경우에는 뭐 이동식 설비라도 하는 게 2번. 그러나 당장 맞대응이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